이 한일 간에 걸친 사건을 많이 취재하셨는데 특히 이 김현희 대한항공 폭파에 관련 한 김현희 씨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고 김현희 씨도 일본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는 우리 부로다 선생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김현희 사건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게? 그것도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막 갈기 사건인데 그때에 일본에서는 첩전년이 열심히 모략 선전한 거예요. 가짜다 이거죠. 가짜다. 김현희가 남한의 정보원 사람이다. 가지고. 안기부다. 아주 이 선전을 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걸 영향을 받은 일부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잡지 세계라든가, 그런 좀 좌파적인 있었는데, 그때 의외로 그걸 호응을 못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벌써 80년대 후반이니까, 한국과 북한에 대한 비교가 잘 돼가고 있는 시절이니까, 저쪽에 대한 비판 소리도 있었으니까 안 믿었었죠. 그러나, 그때부터 몇 년 후에요. 어디였죠? 노무현 시절인가? 그렇죠. 그때에 일본에서 그때 나온 일부 그런 가짜설을 주장한 책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번역돼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TV에 많이 프로그램이 나왔죠. 2003년입니다. 2003년. 오히려 그때 제가 놀랬죠. 일본에서 막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와서 마치 진짜 진실인 것처럼 언론들이 다투어서 방송했었잖아요. 이야, 이거 안 되는데라고. 그게 2003년에 KBS, MBC, SBS가 다 나왔었죠.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김현희 씨를. 근데 아무래도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김현희가 그 일본 여자로 가장해서 일본 여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범죄 테러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깊이 관련돼 있었고 특히야 김현희가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을 때 일본 말을 배운 사람이 일본에서 데려온 납치해온 사람 일본 여자였다는 리은혜 다구치 야에코로 밝혀졌죠. 근데 그래서 일본이 납치 사건과 깊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많이 갖게 되죠. 일본의 납치자 문제가 공식화되는데 이 김현희 씨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했죠. 중요했죠. 특히야 그 구청에 일본말을 가르침 받았던 여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한국과 일본 정보기관 사이에 상당히 그래도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죠? 정보를. 김현희 사건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일본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정보 수집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90년이죠. 아마 우리 안기부에서 리은혜에 관한 정보를 일본 경찰에 넘기고 일본 경찰이 찾아낸 게 다우치 야에코입니다. 그걸 2002년 9월에 고이즈미가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가 우리가 납치했다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죽었다고 그랬지. 다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었어요. 다른 사람만 거론했었어요. 그런데 다우치 야에코가 죽었다고는 발표를 했죠. 그건 아직 안 했죠. 포함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북에서는 포함돼 있나? 돼 있어요. 다우치 야에코 돼 있어. 북에서 인정했나? 죽었다고 돼 있어. 그러나 리은혜라는 사실을 인정 안 했죠. 리은혜가 다우치 야에코라는 사실은 인정 안 하고 다우치 야에코를 납치했는데 죽었다라는 사실만 인정했으니까. 김현희에 관한 거는 부정한 거죠. 그러나 누가 봐도 김현희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 1년 뒤에 한국에서는 그런 좌파가 선동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장난을 쳤고 나중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다시 이 김현희 씨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에도 초청받아서 가고 그때부터 자기 억울한 걸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광주 사태도 현장에서 취재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경위가 있어서 저는 80년 9월에 여기 왔어요. 특방으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서 사실 80년 5월이잖아요. 광주 사태가. 그때 제가 그때 있었던 교도 통신의 서울 지국이 폐쇄됐어요. 추방당했었어요. 달러 오는 사람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80년 5월부터 9월까지가 공백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으로 갔다 온 직구였기 때문에 저 교도통신본사에서 구로다 기자는 한국하고 친하고 같아서 저 서울시국에 해보 복귀를 위해서 좀 힘을 쓰라 해서 저한테 어떤 저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다시 파견 뭐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80년 9월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주 사태 때는 없었어요. 예. 오자마자 관주로 갔죠. 예. 그 광주 사태가 이렇게 한국 현대사에 오랜 또 깊은 그림자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 못 하셨죠? 예. 네. 우리 바깥에서 볼 때는 한국 내부 사정을 별도로 해서 그런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에 계엄령 있었던 전체 혼란기죠. 그렇죠. 네, 그런 시기에 그런 내부적인 혼란, 정치적 혼란이 있었을 때는 어떤 힘으로 안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해서 자기 주장하는 데모도 있었을 것이고, 충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때 그 시대 배경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약간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일단 뭐 역사마 청산 비슷하게 해서 노무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구속되고 일단 김영삼 시리 감옥까지 뭐 보내시켰죠. 그것을 일단은 된 거 아닌가? 특히 그 이후에 뭐 민주화가 된 거니까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을 텐데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약간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내부 갈등, 지역 갈등을 포함한 것이 너무 뿌리 깊구나라고 느끼네요. 여기 다룬 사건이나 스토리는 다 한일 간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도 한국 사람 보는 입장, 일본 분이 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중앙청 건물. 한국 사람들 머리에는 중앙청 건물로 인식되어 있고 옛날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로 12년 동안 쓰였지만은 중앙청 건물로 워낙 오래 쓰이다가 보니까 한국 현대사가 이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선포, 대한민국을 6.25 때 수복하는 뭐 이런 건데 그게 1995년 8월 15일을 해방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이게 철거가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저는 그때 월간조선 편집장인데 이것은 역사 파괴다. 역사적 건물을 없애는 게 바로 역사 파괴다 해가지고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반대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막판에 가서 조선일보도 반대했어요. 마지막에. 그건 늦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전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했는데 늦었습니다. 늦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건국, 호국, 산업화가 다 관계된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였다는 게 죄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렸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 1995년 8월 15일 철거하는 그날 울려 퍼졌던 노래가 남민수가 부른 감격시대인데 그 감격시대가 일제시대 때 이른바 친일가요로 만들었다. 그걸 아마 모르고 들었다는 거죠. 그거 들었습니까? 네. 그게. 아니, 방송에서 들린 겁니까? 아니면 그 현장에서? 아니, 현장 갔었죠, 당연히. 현장에서 그걸 틀어놨어요? 네, 그럼 감격시대란 노래가 경쾌하고 붙은 사람들이 그거는 해방 후에 해방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감격시대라고 붙였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경계하고 아주 밝은 노래예요. 근데 그거는 일제시대에 특히 그 만주의 일본이 대륙 만주 붐이 막 일어났을 때 그 시대에 1930년대 말에 있었던 노래인데 박시춘 그랬었나? 근데 이 천덕부 건물은 뭐 저합제시 그 월간조선에서 그렇게 쓰셨는데 그때 저도 읽고 알고 있었죠. 근데 저도
질문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고 파괴돼서 해서 저도 답변이 약간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이 한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절거해야 하면 절거하라. 그러나 일단은 일본 사람이랑 입장을 떠나서 생각할 때는 이 조갑제 씨와 마찬가지인데 그 전덕부 건물이 해방 전에 일제시대의 건물이었던 것보다 해방 후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건물이었던 시기가 훨씬 길다는 거예요. 40년 이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담겨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그걸 남겨야 되겠다 하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 전 다 애매하게 저는 이야기했었죠. 그때 김영삼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반일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때 이상하게 민주화가 되면은 한일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양쪽이 다 민주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반일로 가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반일 캠페인 중에 하나가 각 지방마다 쇠막대기가 박혀 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의 길을 끊기 위해서 쇠막대기를 박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것도 저도 알아요. 그 상계신문에서 2년 보도했죠. 그런데 우리 언론조사는 푼스 공화국이 풍수인가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일본 사람이 박은 게 맞습니까? 네? 일본 사람이 박은 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주 뭐 낭설인데. 낭설입니다. 하여튼 이 한국 분들이 뭐 그 당시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일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의 재미삼아서. 재미삼아서. 근데 그것이 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 쇠말뚝, 전국 명산의 겁대기에 박았던 쇠말뚝 사건인데 그것이 소위 군대와 전 군대의 대립 구도로 나온 이야기다. 군대와 전 군대의 대립 구도다. 네, 일제가 그 산에 그런 쇠 말대를 박았다는 게는 기상, 관측, 식량, 기타 등등 산에 올라가는 길.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필요한 거죠. 이게 국도 뭐 조사한다든가 또 이게 기상 관측 그런 건물 시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근대예요. 그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을 포함해서 산에 그런 걸 뭘 하나 식으로 의심하면서 보면서 그거는 우리 민족의 길을 끓는다.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악실한 거 아닌가라고 아마 이야기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해방 후에 지금 뭐 몇십 년 되면서도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아니면 그걸 뽑는 게 애국 행동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군부대가 동원해서 뽑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의 애국 정신의 일환으로 한 것은 정말 군대 정신이 군대와 빅대, 전군대 과학 정신 묘한 갈등이라고 조금 느꼈죠. 그러니까 일본적 근대와 한국인의 정근대적 의식이 너무 갈등이다, 충돌이다라고. 대부분 하나 풍수사상에서 온 거죠. 일본 분들은 풍수사상이 없어요. 없습니까? 그렇게 약하군요. 이것도 참 한일 간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때 월간조선이 취재를 했어요. 김용삼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보면서 보니까 결론이 일본 사람이 길을 끊기 위해서 박은 쇠막대기는 없다. 생활동은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저도 그걸 2년 보도했었죠. 그 당시 조사 보도 해가지고. 오늘 시간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있죠. 6.25 전쟁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 책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본에서조차도 일본 하면은 6.25 전쟁
특수를 가지고 경제 부흥을 했다. 일본이 아주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일본에서조차도 지식인 사회에서는 김일성이가 남침한 게 아니고 북침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마신모토 세이조 같은 유명한 추리 소설가까지 나오고 해서 일본에서 학문적으로 남침이 틀림없다 하는 책이 나온 게 1960년대 66년인가 뭐 가미단가? 가미야 교수, 개요 가미야 교수가 처음이었다고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6.25에 대해서 남친이다라는 게 일단 뭐 보편적으로 저 백과사전을 포함해서 정확히 나오게 된 건 70년대 이후예요. 정말 그렇네.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 있는데 그걸 근데 그만큼 일본에서 좌파 친보 세력, 특히 지식인 사회에 영향력이 컸었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조청년의 영향. 조청년이 또 영향이 정보 공작을 포함해서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그랬었어요. 70년대까지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란 말, 한국이란 국가 이름도 그것도 이 보편화되는 건 70년대 뭐 이후부터예요. 그 전엔 조선이랬어요. 조선. 지금도 한반도를 안 하고 조선반도로 기록하죠. 뭐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다 그런 건데 한국이라든가 한국인 그건 최고네요. 70년대 이후에요. 그리고 한국 하면은 조청년 측에서 항의가 오니까 언론사에 고치라고 데모도 오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북한의 영향이 아주 컸었어요. 안에 정보 공작인데요. 저도 직접 받은 한 사람이니까. 6.25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정확히 이게 인식되는 거는 아주 늦었는데 그때 그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영화, 소설 그런 것들 거의가 소위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환상 가지고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 김일성 신화에 대한 동경 그런 걸 배경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념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이념이 지식인들을 현혹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뭐 가장 우파 정권이 반공 우파 정권이 오래 계속된 일본에서조차도 지식인 언론인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한국은 그 공산주의로부터 수백만 명이 살상당하는 걸 꼴을 보고도 다시 공산주의를 적으로 악으로 알지 않게 되는 이런 세대가 이제 자라서 한국이 지금 이런 아주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념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 인간의 사상은 한 번 물들면 참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사상 가지고 죽고 사는 나라는 아닌데 한국은 이 사상 문제, 체제 문제, 이념 문제로 죽고 사는 나라니까 이것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한테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요새 일본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대중적으로 많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한국을 비판하는 책이 거의가 나오는 책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안 되는데 아닌데 해서 이번에 쓴 책도 그런 뜻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됐다. 멀리하자. 가까이 두는 건 싫다. 라는 기분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에 왜 그렇게 그 집요하게 거론하느냐. 특히 그걸 일본에 하면 아주 싫어하는 문제를 몇 번 사과하고 고3 기타 등등 해드렸는데도 그래서 그에 대한 아주 감정적인 반발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오게 되는 것도 오기 전에 가지 말라, 갈 필요 없다라는 것도 그런 배경인데, 네, 그렇게 해서 멀리 하자. 뭐, 극단적으로 하면, 제가 저 TV 토론에 나오면은 질문이 나왔는데, 시청자들한테, 한국하고 국교 단절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웃끼리는 이사할 수 없는 사이다.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사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는 서로가 정확히 이 상대방 알아야 되겠다. 서로 간의 역사를 포함해서. 떠날 수 없는 사이다. 라는 것을, 역사를 가지고 한번, 이게 일본 독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국에서는 아까 약간 말씀이 나왔는데 한국 분들이 일본으로 작년 700만 명 그렇게 방문했다고 관광객으로 거의 중국인과 비슷합니다. 중국인의 방일 기록과 일본에서는 230만밖에 안 온다는 이게 그래서 뭐 너무 불균형이다. 근데 그 원인에 역시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라 할까요? 한국 사람들 반드시 365일 동안 반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친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좀 알아달라고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이 책의 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시면서 뭐 반일 캠페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있었지만은 생활하시면서 일본인이라 해가지고 혹시 위협받거나 뭐 그런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봉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네, 그 불행하게도 한 번도 없어요. 아, 한 번도. 근데 그거는 인적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뭐 도덕, 간도, 뭐 소매치기, 교통사고 등등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아, 예. 근데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예. 그런 거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한 번, 두 번 있으면은 어딘가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영원히. 근데 그래서 언젠가 떠나게 되는데 좀 나쁜 그 감정적으로 나쁜 경험이 뭐 거의 100% 없어요. 아, 다행이네. 그래서 왠지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본에 저도 처음 여행 가서 그 택시 운전사로부터 받은 친절 그게 오래 남아가지고 뭐 일본 이야기 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씀도 많이 드려왔는데 그래도 이 35년 동안에 우리 한국 분들이 저한테 아주 잘해 주셨으니까 저도 오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쿠로다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과 일본은 이사를 갈 수 없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은 지금 공통된 거는 우선 북한 핵 문제 해결해가지고 한국이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면은 한일 관계는 민주국가와 민주국가 사이에는 지난 150년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좋아질 수가 있는데 북한이 있는 한 또 북한의 목표 하나가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 관계를 어렵게 하려는 게 공작의 2대 목적 아닙니까? 두 번째 목적에 여기가 우리가 걸려가지고 우리를 손해 끼치는 그러니까 자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